사람의 유전 들어갑시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원래는 사람의 유전 말고 중학교 때처럼 그 식물 유전 그런 거 나온 다음에 사람의 유전 나왔었는데 교육과가 바뀌면서 바로 사람의 유전으로 나오거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려운 까닭이 그 완두콩 유전 연구하던 거 생각해 보면 완두콩은 그냥 교배 계속 해가지고 완두콩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비교적 규칙성을 찾기가 쉬운데 사람은 유전 연구하겠다고 그냥 아무 남자나 여자나 해가지고 빨리 자식 100명 만들어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또 랜덤으로 막 결혼시켜갖고 무조건 자식 낳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구가 힘들죠. 그래서 자손수가 적어서 통계가 잘 안 나와요. 자식 1명, 2명 놓고 뭐 확률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자라가지고 다시 또 자손을 낳아야지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한 세대가 긴 거야. 자라가지고 언제 또 결혼하고 언제 애를 낳아. 그러니까 연구가 어렵죠. 자유로운 교배 실험. 강제로 아까 교배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완두콩이야 뭐 노란지 초록색인지 주름자인지 둥근지 뭐 이 정도만 되지만 인간들은 유전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연구가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형질의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도 잘 봐두세요. 인간들은 지금도 말이 많은 건데 이게 유전적인 거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다 막 싸우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유전자냐, 환경이냐 뭐 이런 거지. 살이 찌는 게 유전자냐,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 보통은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게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게 있다고 요즘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정리되어 가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유전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가계도를 보고 연구를 한다라고 해요. 가계도를 보고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앞에 세포 분열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넘어갔지만 거기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거든. 심화 문제 풀이는 필요하면 나중에 보강을 좀 해가지고 더 잡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 리뷰부터 합시다.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때는 가계도라고 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빠, 엄마, 삼촌, 이모 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쭉 조사를 하는 게 이제 가계도 연구 같아요. 거기 보면 네모로 쓰는 게 네모가 남자야. 남자. 동그라미로 쓰면 여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으면 이게 아빠 엄마가 되고 그 아빠 엄마의 자손들 딸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좀 특이한 게 있어. 거기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 시험에 기호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는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흩어지면 일란성, 아까 말했지만 유전적으로 똑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이란성, 유전적으로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똑같죠, 보통은. 일단은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자인 것만 봐도 가계도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조사. 특정 지역에 뭐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만 딱 좁혀가지고 전체 인구가 아니고 전체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 좁혀갖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깝게 서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비슷하니까 그런 지역 연구를 한다는 거죠.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첨부 설명을 하자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를 만약에 분리해서 키우면 유전적인 요인들은 둘이가 똑같아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거는 한 명은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입양을 보냈어. 걔는 미국에서 살았어. 한 명은 대한민국에 살았어. 하지만 유전자는 똑같단 말이야. 20년 뒤에 만났는데 둘이 똑같은 거는 유전적인 거야. 근데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20년을 만났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 그 다른 것들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환경적인 그 구분을 하기가 쉬워지죠.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요즘에는 쌍둥이 낳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제 맞벌이 하시거나 그러면 애들을 둘 다 케어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한 명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도움을 받고 한 명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둘은 유전적으로는 똑같지만 먹는 것도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만약에 키가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어떻게 돼? 키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두 집안이 먹는 건 다를 텐데 키는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 키는 유전적 요인이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태어나기만 했지 유전적으로는 다른 거야.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엄마 아빠가 이제 케어를 하게 되면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보통 똑같은 걸 먹이게 되거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먹고 똑같은 거 입히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하게 되는데 둘이가 뭐가 다른 게 있어. 그건 뭐야? 아, 이게 유전적인 차이인 거야.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게 있다면 이건 환경적인 차이인 거고 이란성 쌍둥이가 둘이 다른 게 있으면 이거는 유전적인 차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데 쓰이게 된다는 거죠.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니네 그때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TV에 되게 많이 나왔던 과학 관련 이슈가 게놈 프로젝터라는 거야. 이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의 유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하는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 그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이 실생활에서도 막 쓰이고 의학 기술에도 많이 쓰이고 요즘은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 중에 유전자 검사도 다 받아요. 그때 게놈 프로젝트 하면서 다 인간의 유전자가 지도를 만들었고 100% 아직 해독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떤 유전자에 뭐가 있으면 어떤 병이 생기기 쉽고 어떤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무슨 유전병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조사가 됐거든. 그래서 임신을 한 태아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얘를 그냥 낳고 싶으면 낳는 거지만 얘는 지금 태어나면 이런 유전병을 갖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 어떻게 낳을 거냐 마냐 선택하세요. 낙태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큰 좀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부모의 선택하에서 낙태하는 건 합법이거든.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미 생긴 아이를 그거 하긴 좀 그렇잖아. 낙태하는 거는 좀 윤리적으로나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병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이유만으로 아이를 죽인다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요새는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가 이 집안에 유전적으로 어떤 질환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 실제로 선생님 친한 사람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 친한 후배가 남자인데 그 이제 후배가 결혼한 여자 있는데 그 여자 집안에 사시가 많아. 사시가 뭔지 알지? 눈이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딱 안 봐주고 계속 좀 눈이 좀 딴 데 보고 있는 거. 눈이 사시가. 그래서 그게 유전적인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 집안에 그게 많아가지고 미리 상담을 받았더니 그러면 처음부터 자연 임신을 하지 말고 자연 임신해갖고 이거 사실 유전자 갖고 있는데요 하면서 애를 지우는 건 너무 그렇잖아. 처음부터 니네 시험관 아기라고 들어봤죠. 정자하고 난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체외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 아직 아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다 하나씩 검사를 하는 거야. 수정란에 몇 개를 만들었고 검사를 해서 얘는 사실 유전자가 있고 이건 사실 유전자가 없고 이건 사실 유전자가 있고 얘 없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엄마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착상을 시키지 자궁에다가. 그러면서 엄마 뱃에서 10개월 커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게 원래 시험관 아기거든. 근데 보통 이제 시험관 아기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돼서 바깥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자궁 안에 넣는 시도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임신이 잘 안 될 때 하는 거고 유전적으로 뭔가 유전병이 생기기 쉬운 집안일 때는 그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수정란을 고르거나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밝혀져는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쓰고 있지 않는다고는 하는 게 뭐 키라든지 있잖아.
외모에 관련된 거잖아. 그런 것도 웬만한 거는 지금은 다 고르려면 고를 수는 있대요. 그게 약간 아이를 너무 병도 아닌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엄마는 키가 되게 작고 아빠가 되게 키가 크고 자식을 낳는데 엄마 닮아고 키가 너무 작을까 봐 걱정이 된단 말이지. 그럼 그런 것도 유전적으로 선택적으로 고를 수는 있대요. 아직은 이제 그런 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상업화를 하지는 않았지.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생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는 유전 형질과 유전자. 아까 말했지만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정보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 형질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영생체를 하나씩 가져오기 때문에 한 짝씩만 갖고 오기 때문에 유전자도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반반씩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져와서 이제 유전자 한 쌍이 되는 건데 그 대립 유전자가 겉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에 나오는데 아빠가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 엄마는 외꺼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빠의 영생체를 살펴봤더니 아빠는 쌍꺼풀 유전자를 2개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외꺼풀 유전자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생식세포에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자손은 이 2개가 만나가지고 아빠 유전자 하나, 엄마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거기서 감수분열해가지고 생식세포 만들면 아빠는 이런 생식세포를 만들고 엄마는 이런 생식세포를 만드니까 수정하고 나면 자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는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는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이라고 하거든. 아빠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가면 라지 A, 라지 A가 됩니다. 엄마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그러면 스몰 a, 스몰 A가 됩니다. 근데 아까 쌍꺼풀이라고 했지. 쌍꺼풀은 아빠의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겉으로 드러나는 건 쌍꺼풀을 표현형이라고 해요. 엄마는 외꺼풀이야. 코꺼풀, 외꺼풀. 엄마의 표현형은 외꺼풀이 된다. 그러면 자식의 유전자형은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고 형질은 봤더니 쌍꺼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나와 있지만 우성 형질만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죠. 중학교 때도 배워. 우열 관계.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이런 거 순종. 혹은 동종접합이라고도 부르거든. 동종접합. 같은 유전자 2개를 가지고 있다. 말이 어렵지. 순종 혹은 동종접합. 엄마도 동종접합. 순종이에요. 순종일 때는 무조건 라지가 쌍꺼풀 유전자면 쌍꺼풀만 되는 거야. 스몰이는 외꺼풀이니까 외꺼풀만 드러나는 거야. 외꺼풀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걸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한쪽 눈은 쌍꺼풀, 한쪽 눈은 외꺼풀이 아니고 둘 중에서 하나만 드러나. 쌍꺼풀이 드러나. 이걸 보면 그냥 우열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거든.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2개가 다를 때 이건 뭐라 그러냐면 잡종 혹은 이형 접합이라고 그래. 동은 같다, 이는 다르다거든. 이형 접합인 경우에는 둘 중에서 우성인 녀석만 겉으로 드러나. 그래서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구나. 여기서 우성이라는 건 우수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이 만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외꺼풀이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쌍꺼풀이 인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열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하고 열등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성열성이라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형질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형질의 그 차이인 거죠. 자, 부모의 유전자형을 알면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추론할 수 있다. 사각형을 그리는 칸을 만든다.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각형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라지 A랑 스몰 A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지고 있어. 아빠 엄마가. 그러면 아빠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식세포 안에 정자 안에 라지 A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스몰 A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난자를 만들 때는 라지 A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스몰 A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그럼 자식은 이 두
둘 중에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랑 똑같아요.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스몰 A가 되죠. 이거를 이렇게 표를 이용해 본다는 거야. 표 꼭 그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바로 합니다.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해도 돼요. 아빠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고 엄마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면 자손은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따져봅니다. 꼭 표를 그리진 않아도 돼요. 저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까 라지 A가 쌍꺼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쌍꺼풀. 얘는 쌍꺼풀이 우성이니까 쌍꺼풀. 얘도 쌍꺼풀. 얘 혼자만 무쌍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형은 라지 A 하나랑 라지 A 스몰 A 둘, 스몰 A 하나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오고 쌍꺼풀하고 무쌍하고는 순종이냐 잡종이냐 차이는 있지만 쌍꺼풀 셋에 무쌍 하나 나오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연형의 분립이라고 그러고 이건 유전자형의 분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분리비라는 표현이 이거는 유전자형의 분리비, 효연형의 분리비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라지 A, 스몰 A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지는 라지 A인데 엄마는 라지 A, 스몰 A. 그러면은 자손은 어떻게 돼? 이거 요거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러면은 유전자형은 이렇게랑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는 거니까 1대1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효연형은 올 쌍꺼풀이니까 이건 다 쌍꺼풀로 나온다.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 현상의 구분,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종류에 따른 구분.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보통은 상염색체에 있어요. 상염색체.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생각이 난다면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염색체 위에. 그러면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러고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거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해요. 어떤 형질은 상염색체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눈꺼풀, 뇌꺼풀인지 쌍꺼풀인지 귓불 모양. 귓불 모양은 뭔지 알아? 선생님은 분리형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건 분리형이고 귀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게 비분리형이라고 하거든. 그런 형이 있고 거의 뭐 생맹 그리고 혈우병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성염색체 위에 있어. 근데 이제 유전인자가 상염색체 있을 때랑 성염색체 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상염색체 유전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유전 확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성염색체는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잖아.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를 받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따져봐야 돼.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이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쌍의 수에 따른 부분.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 단일인자 유전은 뭐냐면 대립 유전 그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때라고 돼 있고 다인자 유전은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로 결정이 될 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용어 잘 봐야 돼. 이거 니네 개념 문제로 되게 많이 틀리는 거거든.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단일인자 유전. 보통은 단일인자 유전만 너네가 알고 있는데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내 예를 들어 뭐 키를 결정하거나 피부색을 결정하거나 뭐 그런 어떤 유전자들은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자리에 의해서 몇 가지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특히 피부색이 유명한데요. 피부색이 우리가 단순하지 않잖아. 검정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황인종, 백인종, 흑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부색을 보면 아주 새하얀 사람부터 아주 새까만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피부색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한 쌍의 유전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쌍의 유전자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색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비교돼야 되는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복대립 유전. 니네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다인자 유전하고 복대립 유전하고 구분을 잘 못하거든. 복대립 유전은 니네가 최근에 했던 혈액형이지. ABOC 혈액형. ABOC 혈액형은 한 쌍의 유전자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AA, AB, AO, BO, BB, AA, OO 뭐 그런 거 있잖아. 유전 인자가 우성, 열성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인자로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러면 복대비 유전이라고 해. 그렇지만 혈액형이 유전자 여러 자리로 결정이 되진 않아. 한 자리로 결정이 되는데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두 개가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인 거야. 아까 전에 쌍꺼풀, 외꺼풀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라지 A, 스몰 A 딱 두 종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라지 A, B, O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표현형이 결정이 되잖아. 이런 건 복대립 유전자야. 근데 피부색 같은 것들은 유전자가 세 가지인 게 아니고 유전자 자리가 여러 자리인 거야. 여러 자리. 한 자리 유전자로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 여러 자리.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혈액형은 복대립이고 피부색은 다인자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피부색은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함정을 엄청 많이 파. ABOC 혈액형은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함정을 엄청 많이 파. ABOC 혈액형은 복대립 유전이고요.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됐죠? 209페이지에 보니까 3년 생체 유전되는 것들 몇 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눈꺼풀, 보조개, 혀말기, 귓불, 이마선, 엄지손가락에 젖혀짐이 있는데 요즘은 문제 추세가 이거를 우성인지 열성인지 외워갖고 푸는 문제는 갈수록 좀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조금 출제 경향이 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문제를 보고 아 이게 우성인가 열성인가를 뭐라 그래야 되지? 문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기본 문제에서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고 있어야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어요. 쌍꺼풀이 우성이야. 의외로 쌍꺼풀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외꺼풀이 많은 것 같지만 쌍꺼풀이 우성이야. 그리고 보조개가 우성이야. 보조개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보조개가 우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조개 유전자가 별로 없는 거지 사실. 아무리 보조개가 우성이라고 해도 보조개 가진 유전자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면 보조개가 잘 없는 거죠. 혀말기는 이렇게 말리는 게 우성. 안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말리는 사람이 실제 보면 되게 웃겨. 귀여워. 이게 안 돼. 자기는 만다고 생각하는데 혀가 그대로 똑바로 있어. 그리고 귓불.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분리형이라고 하거든. 분리형. 그냥 이렇게 귀가 바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귀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귓불이 이렇게 안 내려온 사람들은 부착형, 비분리형이라고 하죠. 엄지손가락, 이마는 M자가 우성이고요. 엄지손가락은 젖혀지는 게 우성이야. 근데 나 안 젖혀져. 신기하죠? 이게 뒤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휘는 사람이 더 많아. 뒤로 휘는 게. 한 번씩 해보세요. 난 아니에요. 이게 진짜 휘기 싫어서 아니는 게 아니고 난 뒤로 이렇게 엄지가 휘지를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뒤로 휘거든. 우리 밑에 가계도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유전은 무조건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안 보고서 뭐 이거 이론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용이 없거든. 자, 거기 보니까 여기 남자 여자가 있고 이렇게가 부부야, 그지? 이렇게가 부부네, 그지? 보니까 분리형이 파란색인데 난 분리형만 이렇게 칠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 이렇게 있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자식이 나왔는데 딸이 하나, 또 딸이 하나, 딸만 둘이네요. 요렇게 연결된 거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요거랑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아들이랑 딸이랑 결혼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자손을 이렇게 딸을 둘을 낳았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깃불이 분리형이 무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치고 이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형이 우성인지, 우리 분리형은 우성인지, 부착형이 우성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우성 유전자인지 열성 유전자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열성 유전자는 아까 전에 쌍꺼풀 할 때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성인 쌍꺼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얘네 둘이가 둘 다 어떻게 돼? 둘 다 분리형이죠. 둘 다 분리형인데 자손 하나는 거예요. 부착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몇 번이지? 5번이 부착형인데, 그럼 부착형 유전자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부모한테는 없어. 그치? 부모님은 부착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부모한테 부착형 유전자가 있기는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자손한테 갔을 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없는데 자식한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무조건 뭐라고? 열성이야. 이 경우에는 이걸만 봐도 열성이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자손이 5번을 보면 부모는 둘 다 분리형인데 자식은 부모한테 없는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얘가 열성이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나중에 좀 익숙하게 보면 딱 봤는데 뭐야? 엄마 아빠한테 없는 거 갖고 태어났네? 얘 열성이네. 이렇게 보이면 다 그렇죠.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둘이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럼 자식이 둘 다 다른 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이러면 잘 안 보여. 부모가 둘이 같은 조합을 찾으세요. 부모가 둘 다 같은데 자식은 그게 아닌 다른 게 있어. 그러면 다른 이 녀석이 열성입니다. 그래서 부착형이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분리형을 라지, 부착형을 스몰이라고 하고 우성을 이렇게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우열은 이렇게 판단해보죠. 그 다음 대립 유전자의 기호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유전자형을 한번 다 써봅시다. 일단 이게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랑 같이 쓰면 절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열성인 녀석들은 무조건 이건 거야. 얘도 무조건 이건 거야. 그죠? 얘도 무조건 이건 거야. 얘도 무조건 이건 거야. 자, 우성인 녀석들은 이렇게 돼도 분리형이고 이렇게 돼도 분리형이니까 이제 찾아봐야 돼. 어떻게 찾느냐? 5번을 보면 이 스몰이는 하나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가져오고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도 스몰이를 가지고 있고 2번도 스몰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분리형이야. 그 말은 1번, 2번 둘 다 잡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번, 2번만 보면 얘가 라지2일 수도 있고 라지2 스몰이도 충분히 가능하죠. 라지2 스몰이도 가능하죠. 얘는 아직 못 결정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아빠한테서 가져왔지만 하나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엄마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라지2 스몰이도 확정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엄마한테서 라지2를 가져와도 아빠가 둘 다 스몰이니까 얘는 무조건 라지2 스몰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거는 못 결정했는데 자식을 보니까 스몰이도 나왔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래서는 안 되잖아. 아빠가 라지2밖에 없으면은 이 딸은 라지2를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돼.
안 되는 거. 그럼 이 녀석이 유전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얘는 라지 E, 라지 E도 되고 라지 E 스몰이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유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얘만 지금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거기 표시 다 했더니 10번만 아직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전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정확.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장 넘겨서 보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입니다. 복대립 유전자 아까 나왔죠. 다인자 유전하고 구분하라고 우리가 같이 썼죠. ABOC 혈액형은 앞에서 방어 작용할 때도 나오니까 추가 설명 뭐 길게 하지 않고 ABOC 혈액형 물어보니까 다 잘 알더라고. 그냥 어떻게 연결돼서 받는지 그것만 보세요. ABOC 혈액형은 혈액형 표시할 때 이렇게 많이 표시해요. 유전자 표시할 때. 요게 O형이고 A형이고 B형이야. 근데 니네가 보통 이렇게 안 쓰고 AA, AB, AO 이렇게 썼으면 그냥 이 표현 그대로 써도 돼.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고는 안 해. 이런 표기법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212페이지. 사실 하나씩 배우다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나중에 가면 지우기 시작이 되는 게 차라리 뒷불이다 이러면 우리가 상념색체 유전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문제는 상념색체 유전인지 성념색체 유전인지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좀 안 가르쳐주는 문제들이 많아. 그런 것들이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성 열성 분리하는 기술을 한 개 배웠어요. 부모가 둘이 똑같을 때 자식이 혼자 다르면 그 녀석은 열성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212페이지에 가면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데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될 때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빈도가 달라져요. 성을 결정하는 방식은 알죠? 아빠는 X나 Y를 자식한테 주고 엄마는 X밖에 없으니까 X를 무조건 줘요. 그럼 자식이 X하고 Y를 받으면 아빠한테 Y를 받고 엄마한테 X를 받으면 아들이 되는 거고 아빠한테도 X, 엄마한테도 X를 받으면 딸이 되는 거죠. 성별을 결정하는 건 아빠 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Y 유전자가 같냐 안 같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어차피 무슨 난자를 써도 난자에는 X밖에 없으니까 정자 안에 Y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별뿐만 아니고 어떤 형질, 유전병 같은 거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때는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성 유전도 있어요. 한성 유전. 한성 유전은 뭐냐면 Y 염색체에만 들어있는 유전자예요. 그건 무조건 남자만 발현이 돼. 근데 X 염색체에만 들어있는 유전자는 반성 유전이에요. 근데 한성 유전자는 시험 낼 소재가 아니라서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면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X 염색체만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정록생명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로 X 염색체에 있고요. 정상이 우성이고 정록생명이 열성입니다. 그래서 X 염색체 위에 있다는 의미로 X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생명 유전자. 그럼 Y 염색체에는 생명 유전자가 아예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딸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딸은 여자일 때는 XX잖아. 그러면 여자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치?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하죠, 여자는.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고 이건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생명이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라지아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정상으로 둬. 정상. 스몰알만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야. 얘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열성이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보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유전인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도 아니면 뭐야? 그럼 Y에 없으니까 정상 유전자 가지면 정상이고 생명 유전자 가지면 생명인 거야. 여자는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아닌데 남자는 생명 유전자 하나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생명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남자 여자의 유전되는 빈도가 달라지겠죠. 이 생명도 근데 가계도를 조금 봐야 되는데 밑에 보면 정록 생명의 유전 양상을 보여주는데 정상인 남자 네 가지 조합이 있어요. 정상인 남자와 아빠는 정상. 거기 보니까 보인자 여자 엄마가 정상은 정상인데 생명 유전자 하나 가지고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요렇게가 가능하겠죠. 네 개 다 써볼게요. X 라지알, X 라지알, X 라지알, X 스몰 r, X 라지알 Y, X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자식을 4명 낳는데 4명 다른 조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정상이고 얘는 정상이고 얘는 정상인데 얘는 생명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딸을 낳으면 어떻게 돼? 무조건 정상이라는 거야.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 50%의 확률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유전되는 비율이 달라져.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록생명 여자보다 남자에 더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거기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다.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록생명이다. 아들이 정상이면 어머니는 반드시 정상이다.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이다. 딸이 정록생명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정록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록생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록생명의 특징이 아니고 반성유전이고 어떤 유전병이 어떤 유전병이 만약에 얘가 정록생명처럼 반성유전이고 X 염색체만 존재하는 거야. 반성유전이고 열성이라면 정록생명이면 이 네 가지 문장을 무조건 만족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유전병이 X 염색체 위에 있고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니네가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어려워. X 염색체에 있고 열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가계도의 유전병 A에 대한 정보이다. 그냥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 유전병 A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반성유전이고 열성은 아니라는 거야. 거기 보면 하나씩 볼까요?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엄마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딸은 이거 하나 받아도 어떻게 돼? 정상이 될 수 있잖아. 딸은 이걸 하나 받아도 나머지 하나를 이거면 정상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아들은 이거 하나를 받으면 무조건 아빠한테서 Y를 받게 되는 거니까 아들은 Y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생명이 된다는 거야. 정록생명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정상이면 어머니는 반드시 정상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정상으로 이렇게 태어나려면 엄마가 이걸 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걸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일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인 아들이 태어나려면 엄마는 생명의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은 반드시 정상이다. 아빠 쪽도 그거 있어. 아빠 쪽은 딸이면 이걸 무조건 줘야 되잖아. 이걸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이걸 받기 때문에 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들은 모르죠. 아들은 엄마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왜 아빠한테 무조건 Y를 받으니까. 근데 딸은 아빠가 이걸 주기 때문에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야. 반대로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야. 왜? 딸이 생명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는 아빠가 주는 거야. 아빠가 이걸 줬다는 건 아빠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지. 아빠는 자동 생명이 되는 거야.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정상이다. 딸이 그러니까 반대는 성립 안 해요. 반대는 성립 안 해요.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정상이다.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무조건 생명이다. 근데 이게 생각하고 해보면 당연하거든. 근데 보통 이 조합이 머릿속에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이걸 의식적으로 좀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떠올려요. 이거 반성유전인지 어떻게 판단하지 할 때 이걸 많이 보는 겁니다. 정록생명 가계도 분석 한번 해봅시다. 옆에.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는 정록생명이 반성유전이고 열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치고 봐야 돼. 모른다고 치고 보니까 아빠, 엄마, 할아버지인 거보다 여기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여기에 또 아들 하나를 더 낳았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3명을 낳았고 그리고 이 아저씨는 다른 아줌마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또 이 아저씨도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이렇게 낳았죠. 거기 보니까 표시되어 있는 게 파란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이 생명이네요. 생명을 이걸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 편견 없이 가는 거야. 아까 전에 생명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우리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치자. 모른다고 치고 그리고 X형 색채 위에 있는지 상염 색채 위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한번 보면 나는 보자마자 생명이 열성이만 알겠어. 왜?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왜 열성이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 다 생명이 없는데 자식이 생명이 있잖아. 그치? 그 말은 이 생명이 부모 때 없어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는 부모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열성인 건 확실한 거야. 열성. 그러면 정상인 게 우성이죠. 그럼 성염색체는 어떻게 아느냐? 일단 생명인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이게 만약에 성염색체가 아니고 상염색체였다면 지금 생명 유전자를 뭐 열성이니까 스몰알, 정상 유전자를 라지알이라고 하면 나 성염색체로 안 하고 상염색체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스몰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스몰알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스몰알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스몰알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스몰알 얘가 라지알 스몰알이 돼야 돼. 정상이면서 생명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는 라지알 스몰알이 돼야 돼. 얘는 스몰알 라지알이 돼야 되고 라지알 스몰알이 돼야 돼. 그리고 스몰알 이거 스몰알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얘도 스몰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라지알 스몰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상이 생겨요? 큰 이상은 안 생겨요. 이게 웃기는 게 있잖아. 상염색체 유전으로 해도 큰 이상은 안 생겨. 재밌는 게. 왜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갖고 나올 수 있고, 아무 문제 안 생겨.
우리가 성염색체인지 따지려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이렇게 유전자형을 써서 따지는 게 아니고 생명인 사람들을 잘 들여다봐. 지금 이 집안에 생명인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히 남자가 많죠. 여자는 적죠. 그러면은 반성유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먼저 해야 돼. 이게 문제풀이 요령인데, 보니까 남자들이 확실히 많네. 남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자가 반성유전일 가능성이 높아. 아, 이게 아마 이렇게 되나 보다. 그리고 이거는 엄마한테서 왔나 보다. 아까 전에 말한 거 있잖아.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이 무조건 생명이 된다고 그랬죠. 그 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할머니가 이렇게 된다면 요거랑 요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명인 아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해. 생명이다라고 아예 던져주면 니들이 안 틀리는데 그냥 유전병 A다라고 나오면 선생님 상염색체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상염색체로 해도 되고 성염색체로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남자 쪽에 많으면 거의 성염색체 유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 문제 풀 때 요령이 뭐냐면 유전은 수학으로 풀면 모든 조합을 다 해봐야 돼. 경우의 수로. 근데 과학적인 팩트, 통계적인 거를 대입을 해서 풀면 모두 다 해보지 않고 내가 의심한 대로 해가지고 잘 풀리면 그 의심이 더 맞는 거야. 자, 혈우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혈우병은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긴 한데 학교에서 가끔 나오긴 하니까 혈우병은 생명하고 패턴은 다 비슷한데 거기 보면 여자가 혈우병이면 남자는 혈우병도 X염색체 위에 있고 열성인데 여자는 열성이다 보니까 두 개 다 받아야지 혈우병이 되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두 개를 다 받으면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치사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태아 상태에서 이미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혈우병, 여자 혈우병은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 혈우병은 여자 보인자만 있죠. 근데 약간 좀 그렇잖아. 거의 죽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내기도 그렇고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문제에서 쓰기 그래서 혈우병은 여자는 거의 죽기 때문에 문제 잘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뭐 생명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그다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다인자 유전 있습니다. 215페이지. 여러 자리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자리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리로 결정을 하는 거야. 여러 자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형질도 한 가지 형질이 아니고 피부색이 연한색부터 진한색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거기서 말을 하는 게 이거야. 유전인자가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니고 세 쌍인 거지. 그러면 어떤 부모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도 있고 라지, 그러니까 세 쌍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이렇게만 들어있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손을 만들게 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C, 스몰 C 이런 녀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이렇게 된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자녀의 조합은 엄청 다양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면 얘는 조합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도 되고 라지 A, 라지 B, 스몰 C도 되고 라지 A, 스몰 B, 라지 C도 되고 라지 A, 스몰 B, 스몰 C도 되고 스몰 A, 라지 B, 라지 C도 되고 스몰 A, 라지 B, 스몰 C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 8가지를 만들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8가지가 있고 얘가 8가지가 있으니까 8가지 조합해가지고 자손을 만들어 보면
총 유전자형이 64가지가 나오게 돼. 근데 보통 다인자 유전은 재밌는 게 뭐냐면 64가지 유전자형이 다 표현형이 다른 게 아니고 대문자가 들어간 개수에 따라서 피부색이 점점 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 대문자 개수만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래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문제를 풀어줄게 나중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여기서 8가지 유전인자랑 8가지 생식 스프를 만들지만 8가지 조합해서 64가지를 따지면 너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히려 여기서 8가지를 만드는데 라지 A, 라지 B, 라지 C 즉 대문자 3개짜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만들 확률이 8분의 1인 거야.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8분의 1인 거야. 근데 대문자 1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8가지 중에서. 라지 a, 스몰 b, c. 스몰 a, 라지 b, 스몰 c. 스몰 a, 스몰 b, 라지 c. 3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대문자 3개는 8분의 1인데 0개는 8분의 1인데 1개 들어가는 건 8분의 3인 거야. 같은 방식으로 대문자 2개 들어가는 것도 8분의 3인 거지. 그러면 자손들을 만들 때 이제 조합이 3개 만나면 총 6개가 나와. 6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64분의 1의 확률인 거죠. 이게 가장 시커멓게 나올 거야. 0개 나올 확률은 64분의 1. 가장 하얗게 나오겠죠. 5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여기서 3개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면 여기서 3개 이러면 되죠. 그러면은 5개 나올 확률은 8분의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푸는 거죠. 문제에서는 다 물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대문자가 3개 들어가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대문자가 뭐 4개 들어가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요거 조합해가지고 확률을 짤 수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풀어줄게. 유전 문제를 한번 꼭 풀어줘야 돼. 첨삭으로 풀어주든 전체로 풀어주든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계도 분석하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보강을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하면 좋기는 한데 다음 주에 니네가 이걸 다 보고 오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거든. 한 다다음 주쯤에 보강을 잡는다는 생각을 하고 한 2주에 걸쳐가지고 완자책 쭉 풀어보면서 정규 수업은 있으니까 그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물어봐. 1차적으로 물어보고 잘 안 되는 파트들을 심화 문제 풀이를 좀 해줄게. 유전은 수학, 화학하고 물리랑 비슷해갖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 안 보여주면은 이론만 가지고는 문제가 거의 안 풀릴 수도 있거든. 대신에 그때까지 안 풀리는 문제들은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내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다음번에 한꺼번에 질문해줘야겠다 하면서 내가 체크를 좀 해놓고 그때 가서도 내가 전체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단은 하나 남았죠.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앞에 걸 잘 이해하면 그래도 할만하거든. 잠깐 쉬었다가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도 한번 리뷰 정도는 합시다. 그리고 좀 심화적인 문제풀이는 나중에 좀 골라가지고 선별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잠깐 쉽시다.